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훈련 통한 국어, 답이 보이는 국어, 웅쌤, 국어의 최광웅 선생님입니다. 자, 현재 소설 파이널입니다. 마지막 강의인데요. 자, 파이널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쌤과 첫 강에서 진행됐던 자, 이것만 알면 답이 보인다. 첫 번째 강에서의 전략들을 토대로 해서 자, 소설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소설을 어떻게 읽고 답을 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핵심적인 개념과 풀이 과정, 방법들을 쌤과 함께 훈련해 왔다면 그것을 통해서 마지막 절대적인 어떤 부분들을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실전 파트 강의가 3강이 있었죠. 소설 9개 작품이었는데 최종적으로 파이널로 할 수 있는 최근 즉 김성호의 작품을 가지고 최종 파이널 하나의 소설로 먼저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한 작품을 해서 총 10작품을 채울 거고요. 그 다음에 쌤이 오늘 파이널인 만큼 파이널이 아니라 파이널인 만큼 주제별로 언제 일제강점기부터 7, 80년대까지를 아우르는 즉 4가지 테마로 나눠봤습니다. 현대소설에서 다뤄질 수 있는 일단 4가지 테마를 나누고요. 그 이후에 이제 80년대 이후의 소설들의 특징까지 조금 이야기를 해드릴 거야. 그래서 사실상 구분을 굳이 하자면 한 5테마가 돼요. 5테마의 현대소설을 가지고 있으면 너희들의 현대소설 최종 공략 주제별 정리가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먼저 해드리고 현대소설을 볼 수 있는 눈 최종 전략 마무리로 오늘 강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쌤이 이제 각 강마다의 특징과 성향들을 쌤이 이제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본인한테 필요한 강, 그 다음에 본인한테 적합한 강들에 대한 특징들을 좀 골라가면서 선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10강 파이널 제일 마지막 소설을 먼저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소설이 되겠네요. 자, 10번째 파이널 소설인데 자, 요 소설에서는 바로 김승옥 선생님의 작품이시죠. 여러분 사실 그 김승옥 선생님의 작품은 지금 여기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뿐만 아니라 작가 자체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뭐냐면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쌤이 이제 이따가 파이널 정리할 때도 시대별 특징들을 좀 이야기하겠지만 원칙적으로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6.25 전쟁까지 끝나고 난 상태의 우리 모습. 그치? 그러니까 굉장히 발전, 경제, 먹고 살자 라는 것들이 막 강조됐던 그 시기예요. 그죠? 그래서 50년대를 넘어서 60년, 70년대로 가게 되면 가장 첫 번째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돼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면 뭐가 바뀌어? 행동이 바뀌죠. 행동이 바뀌면 드디어 문화가 바뀌는 거야. 그죠? 문화가 바뀌면 전반적인 시대적 상황이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아? 그죠? 그러면 기존의 전통적인 방식에서 이제 함께라는 방식에서 개인, 우리에서 나로, 그죠? 연대에서 개인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는 시기가 바로 60년대, 70년대의 모습일 것 같고요. 현대인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나누고 함께 있어도 그게 다 함께가 아니라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한 혹은 나에 대한 생각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커지게 됐다는 것. 그게 바로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기성, 개인성에 입각했을 거고 그런 모습들을 어떤 상황 혹은 어떤 상징적인 소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있는 게 바로 1964년 겨울이라는 작품이고 뿐만 아니라 김승우 선생님이 바로 거기에 포인트를 많이 뒀어요. 그래서 다른 뭐 무신기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역사라든가 이런 김승우 선생님의 작품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도 뭐가 나오는 거야? 현대인들의 내면과 현대인들의 심리 같은 것들이 아주 엄청나게 예리한 필체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확인해보는 작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묻고 있네요. 자, 첫 번째, 이거였어요. 윗글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거. 그냥 글에 대한 설명 묻는 거죠. 그런데 뭐와 관련된 거야? 시점 얘기도 나오고요. 인물 얘기도 나오고요. 정리하면 뭐예요? 시점과 인물 문제라는 거죠. 확인돼? 이 문제가 뭘 묻는 문제구나. 이걸 묻는 문제니까 여기에서 찾으면 되겠구나. 여기에 있겠구나. 우리는 그걸 계속 훈련해 왔잖아. 기억니은 밑줄친 부분 문제 계속 해온 거 아니니? 그죠? 감상 문제 또 나왔네. 계속 해온 거 아니니? 됐어요? 아직 이제 알겠어 이제? 이제 알겠어? 감상하는 것들 정리되는 것, 감상하는 것들 정리되는 거, 그 다음에 인물 문제, 시점 문제, 서술상 특징 문제 계속 돌고 도는구나.
이제 알겠어? 자, 그럼 그거에 입각해가지고 한번 정리해보겠다. 제일 먼저 확인해봅니다. 뭐가 나왔어? 나가 나왔네. 뭐가 나왔어? 나가 나왔어. 나가 나왔으니까 서술자 어디 있어? 작품 안에 있는 거죠. 나는 서술자 작품 안에 있는 거죠. 서술자는 작품 안에 있나? 나는 그가 좀 어리숙해 보인다는 것을 보자 더욱 신이 나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리고 화신백화점 6층의 창들 중에서 그중 3개만 불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 내가 어딘지를 했었고 사태가 자, 그죠? 인물을 체크하라고 그랬어. 그죠? 논란이 깊은 발언이 시작했다. 그가 빠른 말치로 얘기 시작했다. 서대문 버스 정류장 사람들이 32명 있는데 그중 여자가 7명, 어린이는 5명, 젊은이는 20명. 봐봐. 어린애가 몇 명, 그죠? 젊은이가 몇 명, 그죠? 그 중에 3개가 불이 안 나와. 지금 이 대화는 나와 아내 대화가 그려지고 있는데 나라는 사람과 아니란 사람의 나이가 혹시 초딩인가요? 라는 것들을 의심할 정도로 정말 무의미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이게 60년대, 70년대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현대인들의 모습이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실제로 나와 아는 처음 만난 상황이에요. 그죠? 손주집에서 처음 만났는데 두 사람의 대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어려운 단어로 해볼까요? 표피적 단어, 표피적 대화라고도 이야기를 해. 표피가 뭐죠? 겉에 드러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너희들 곁에 있는 친구들과 나누는 대화의 수준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수준이라고 말하면 좀 그렇고 대화의 성격들을 지금 보니 너희들 속 얘기 많이 하잖아. 나 요즘 뭐 힘들어. 이러이러해서 힘들어. 나 죽을 것 같아. 네? 솔직하게 고백도 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 많이 끄집어내잖아. 걔 안에 있는 것들 끄집어내서 서로 같이 울어주고 도담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안 그러니 너희들?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나? 서로의 내면을 알려주는 말인가 이게? 일두요. 결국 현대인들의 모습 중에 하나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마음을 보이는 걸 꺼려해. 왜?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왜? 내 마음을 보이는 거는 그거는 바른 행동이 아니야. 그러니까 굉장히 자기 안에 어떤 벽을 쌓아놓고 나만 중요한 거야. 남은 상관없어. 그 뭐 내 얘기를 뭐다로 해. 걔가 나한테 이득을 줘. 만일에 나한테 이득을 준다면 할 필요가 있겠죠. 내 얘기를 해주면 돈 줄게. 뭐 돈 줄 거야? 그럼 할게. 이건 돼. 근데 그게 아니야. 그럼 상관이 없는 거야.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거야. 바로 현대 젊은이들. 제목이 뭐죠? 1964년 겨울 아니야? 어디? 서울. 서울이라는 도시. 60년대라는 현대. 겨울이라는 계절적 배경을 그리고 있다는 거지. 오늘 저녁 7시 15분 현재입니다. 나는 잠깐 절망적인 기분이었다가 단성사 옆, 이 단성사 종로 실제로 지금도 있다. 단성사 종로 혹시 가본 사람 있나? 단성사 옆 골목 첫 번째 쓰레기통 초콜릿 포장지 2번 이런 것들이 다 뭐야? 표피적인 대화라는 거죠. 언제? 지난 14일 저녁 9시 적십자병원 정문 앞 호두나무가 부러졌어요. 필요도 없는 말들이죠. 중략. 미안하지만 제가 함께 가도 되는가요? 제게 돈은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인물 동그라미 제 사내. 사내가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그려져? 나, 안, 사내. 이런 게 그려져. 맞아? 나, 안, 사내. 근데 이 사람들은 싹 다 뭐야?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이야. 오늘 처음이요. 그러면 초면에 만난 사람들끼리 이루어진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현대인들의 내면의 모습을 그리고 그 내면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구나라는 걸 하나 잡아놓는 게 포인트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사내라는 인물이야.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 힘없는 음성으로 말했다. 사내가 힘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내가 겪은 일을 이 두 사람한테 처음 만났는데 털어놓게 돼요. 얘는 속 얘기를 털어놨죠. 속 얘기를 털어놨지만 두 사람은 1도 관심이 없죠. 그게 또 하나의 포인트겠죠. 그 속 얘기가 뭐였냐면 자신의 아내가 가난으로 병을 얻게 됐고 결국 죽게 됐죠. 근데 병원에서 뭘 이야기하냐면 가난한 걸 아니까 실험용으로 당신의 아내 시체를 의학 실험용으로 쓰려고 하니 시체를 여기다가 이제 내라.
시체를 죄송합니다. 말이 좀 이상하네요. 시체를 의학 그 실험용으로 하면 우리가 그거에 대한 돈을 지불하겠다. 근데 사실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슬픈 상황이죠. 나는 이 고민한다는 자체가 슬픈 거죠. 이 당시 상황으로. 뭐야? 시체 해부는 완전히 난도질하는 거거든. 사람을 2번 죽이는 거나 당시 그 개념으로 본다면. 그런데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허합니다. 실험용으로 자신의 그 아내의 시체를 주고 돈을 받아. 그 돈을 받아오는데 기분이 어떨까? 정말 미쳐버리는 거죠. 이 돈에 대한 게. 그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돈을 써버리고 싶은 거야. 선생님 돈이 없다마요. 물론 돈이 없어서 받았지만 그 돈을 갖고 얘가 뭐 제대로 살겠니? 그러다가 이제 와서 다시 또 뭐 아니 바꿀려 이럴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야. 첫 번째는 가난이요. 두 번째는 자신의 그런 행동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요. 힘없는 음성으로 잠깐 얼굴 마주치고 나서 아저씨 술값만 있다면 이라고 내가 나중에 사는 이 돈을 그 불 속으로 던져버려요. 그죠? 고맙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힘없는 음성으로 말하지만 우리를 따라왔다. 아는 좀 일이 이상하게 됐다라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 역시 유쾌한 예감이 들지 않았다. 출자석에서 알게 된 사람들끼리 의외로 재밌게 놀았다는 것은 몇 번 경험이 있었지만 대개는 경우 이렇게 힘없는 목소리를 끼어드는 양반은 없었다. 즐거움이 넘치고 넘치는 얼굴로 요란스럽게 끼어들어야만 하는 것이었다. 이게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힘없는 목소리를 끼어드는 양반은 없었다. 그리고 술자석에서 알게 된 사람들끼리. 그러면 이 이들의 만남도 사실은 뭐란 얘기야? 그냥 굉장히 그냥 그 처음 알게 된 그냥 만남들인데 그 만남들인데 목소리 자체도 힘없이 들어온 그 사내 상황. 그러면 이게 뭐냐면 당시의 현대인들의 모습들이라는 거죠. 그냥 어차피 서로의 내면과 속을 알고 지낼 필요가 없는 상황 속에서, 그죠? 겉이라도 조금 웃고 즐기는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하물며 힘없는 목소리로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거지. 우리는 갑자기 목적지를 잊은 사람들처럼 사방을 두리번 거렸고요. 전봇대 이쁜 여자가 춥지만 알 수 있는 쓸쓸한 미소를 드렸고요. 자, 나왔네요. 오랫동안 빛나고 있었고 여전히 얼어붙은 길 위에서 나왔죠. 거지가 돌덩이처럼 여기저기 엎드리고 있었고 그 돌덩이 앞에 사람들은 힘없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다시 거지는 돌덩이처럼 엎드려 있었다. 왜 굳이 돌덩이라는 말을 썼을까? 왜? 정말 돌 모양으로 생긴 거지였을까? 아니죠. 돌이 갖고 있는, 여러분 비유를 할 때, 작가들이 비유를 할 때 뭐뭐처럼 뭐뭐 같은이라는 비유를 할 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비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의도가 있어. 왜 돌처럼이라고 했냐면 돌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가만히 있는 거죠.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랬지. 뭐라고 그랬어? 빠르다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돌과 빠르다라는 게 뭐가 되는 거 사실은? 대비되는 거죠.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니? 거지가 돌처럼 가만히 있는데 사람들은 거기를 빠르게 지나가고 있어. 결국 사람들은 거지에 관심이 있어 없어? 없다라는 거죠. 1도 관심이 없어. 왜? 뭐 어쩔? 이거라는 거죠.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현대인들은 지금 내일, 내 상황, 내 거, 나만 이 중시 여기기 때문에 외부에 거지가 있건 슬픔이 있건 상관없이 움직이는 현대인의 모습을 이런 포인트에 체크할 수 있는 너희들이 되셔야 된다는 거죠. 중략 부분 줄거리가 나오네요. 아저씨는 나와 아내를 이끌고 요리집을 갔는데 비싼 음식을 시키라고 권유. 돈을 모두 쓰려고 하죠. 왜? 그 돈이 찝찝한 돈이니까. 그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마음씨 좋은 아저씨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들어주면 거기서 오늘 제 아내가 죽었습니다. 나왔죠? 세브란스 병원. 지금도 있죠. 그런 세브란스 병원은. 그는 이제 슬프지도 않고 얼굴을 빠져하면 그거 안 되셨네요. 자, 이런 것들도 정말 영혼 없죠. 정말 영혼. 아 그래요? 안 되셨네요. 그래서 제가 돈을 받았으니까 그 돈을 쓸래요. 그래요? 같이 써요. 뭐 이런 영혼.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그 돈을 이제 불속으로 던져버리게 되고요. 막판에는 여관을 같이 들어가게 돼요. 그런데 그 같이 들어가자고 제안한 사람이 사내죠. 우리 같이 오늘 밤 영화를 갑시다. 함께 같은 방을 들어가자고 이야기. 왜냐하면
이 사내 입장에서 심리가 매우 불안하거든. 여기서 나왔잖아. 자신의 아내가 죽었고 자신의 아내가 죽은 그 아내의 시체를 팔았고 그걸로 받은 돈으로 지금 술을 먹었어. 얼마나 불안했겠니? 그래서 함께 있어주세요. 함께 오늘 밤 저와 이야기 나눠주세요. 라고 목소리를 냈지만 결국 아는 미쳤어요. 나와 아는 거부를 하죠. 각각 개인적인 방으로 들어가게 돼요. 거기서 또 하나의 상징성이 나오네요.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다음날 어떻게 되죠? 이 사내는 자살합니다. 결국 죽어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사내가 자살을 하는데 다음날 아침에 나와 아니 그 사실을 알고 놀라질 않는다라는 거죠. 누가? 아니. 이런 말을 합니다. 아, 저 양반 결국 저렇게 됐네. 그럴 줄 알았어. 그럴 것 같더라. 그런 얘기를 던져요. 아주 무섭죠. 그리고 더 무서운 얘기를 해요. 야, 아니 야간이야. 저기요. 우리 여기 더 있다간 경찰서에 연루돼서 우리가 또 이렇게 가서 조사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이 자리를 뜹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아, 무섭죠. 뭐야? 나하고 혹시 조금이라도 나한테 피해가 되는 일은 안 하고 싶다라는 거죠. 저 사내는 죽거나 말거나 관심 없다라는 거죠. 그게 현대인들의 내면과 마음속에 있다라는 걸 그리고자 했던 거죠. 매우 개인적이고 더 나아가 이기적인 현대인들의 모습이었을 거야. 윗글에 대한 설명입니다. 대화를 통해 인물의 겪은 사건이 제시가 되는 거 맞죠? 대화 아까 밑줄 걷잖아. 1인칭 시점 나 나왔잖아. 나 동그라미 쳤잖아. 그럼 시점과 인물에 대한 문제라는 거 확인할 수 있잖아. 소설자의 내면 심리가 직접 소설되는 거 맞잖아. 2번. 자, 빈번하게 전환되는 장면. 내적 갈등 노출. 장면이 빈번하게 막 전환된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여기 제시된 부분들에서. 그 다음에 그것이 내적 갈등 노출하고 연결된다라는 것도 거리가 조금 있습니다. 쌤이 너희들한테 현대소설 선지 보는 어떤 요령과 방법 중 하나가 빈번한 장면 전환, 빈번한 서술자의 전환 이런 것들은 정답으로 드러날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면 그런 소설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물론 장면 전환은 전체적으로 보면 많겠지. 하지만 여러분들 시험 보는 부분은 소설의 전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게 되게 짧은 부분이야. 근데 그 상황에서 서술자가 빈번하게 바뀌고 장면이 빈번하게 바뀌는 부분들이 얼마나 되겠니? 한 인물이 겪는 비극적 사건 나왔죠? 나중에 죽었으니까. 풍경묘사 되죠? 시대적 사건도 되고요. 정답은 3번. 자, 기업관 이현직을 위해 미움 중에서 안이 반응하는 것을 보고 나가 갖게 된 정서 되겠고요. 추리 근거 되겠고요. 안과 나는 서로 의향을 살피기 위한 취향도 돼요. 근데 5번을 보니까 삶의 의욕을 회복한 인물의 새로운 결심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사내 자체는 마지막까지도 삶의 의욕을 회복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좀 힘들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지금 삶이 나한테 왜 이러지? 왜 나한테 이런 힘듦이 있는 거지? 그런 힘듦과 그런 아픔이 있었고 그걸 내색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가 않죠. 그게 현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5번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1960년대 도시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고 서울에 자리 잡았던 김승옥, 1964년 겨울을 통해서 인물들이 서로 단절감을 느끼지만 진정한 소통과 공감에서 노력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않는다. 소통과 공감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요. 이게 현대인들의 모습이에요. 서로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요. 알 수도 없거니와 알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들에게 관심 대상이 될 수 없었다. 개인의 존재에 대한 자, 바로 무엇이다? 근대화된 도시의 삶이다. 두 가지 체크할 수 있겠어? 두 가지 체크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정답은 몇 번? 4번. 얼어붙은 길 위에 돌덩이처럼 엎드려 있는 거지의 모습이 아까 나왔잖아. 돌덩이처럼 있는 거지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나고 싶은 거, 고립된 상태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위에서 확인했잖아. 당시 현대인들의 모습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을 엿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게 맞겠죠. 최종 공략, 주제별 공략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별 공략 부분, 그럼 사실 우리가 이제 10작품에 대한 실전이 다 끝났어요. 10작품 실전이 끝났어요. 10작품에 대한 실전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국어를 훈련했다, 현대소설을 훈련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쌤이 이제 오늘 마지막 수능 파이널, 현대소설 파이널로 공략, 주제 공략
공략을 네 가지 테마로 했어요. 네 가지 테마로 주제 공략을 했는데 잘 보셔야 돼.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치는 현대소설은 물론 90년대 이후에 80년대 90년대 이후의 소설들 그 현대소설들은 주제가 너무 다양해. 뭐 단한 어떤 하나의 테마로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사실상 우리 이제 내신이라든가 그다음에 많은 모의고사하고 연계될 수 있는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해서 7, 80년대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들을 놓고 보면 일제강점기 때부터 7,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소설들을 놓고 보면 여기서 소설들은 우리 시험과 연계성이 깊은 소설들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소설들을 놓고 보면 이게 주제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머릿속으로 그거를 너희들이 마치 어떤 숲처럼 정리해 놓으면 너희들 혹시 그 에버랜드 가봤니? 혹은 롯데월드 가봤니? 아니면 저는 에버랜드와 롯데월드를 가볼 수 없는 아주 머나먼 지역에 살아요 라고 한다면 그 지역에 혹시 놀이공원이나 놀이동산 같은 데를 가보면 딱 들어가면 난 사실 바이킹 타고 싶은데 어디 있는지 몰라. 이 놀이공원의 전반적으로 어떤 크기도 몰라. 그때 너희들한테 도움을 주는 게 뭐죠? 지도가 있죠. 맵. 그래서 뭐 에버랜드나 놀이공원이나 뭐 롯데월드나 같은 데 갔을 때 이 지도를 주잖아. 그럼 88열차는 일로 가야 되겠구나. 일로 가야 되겠구나. 전체적인 윤곽이 하나 있으면 놀이기구를 타는데 매우 편해. 어디를 이동하는데 매우 용이해지겠죠. 그 지도를 지금부터 쌤과 함께 그려보자라는 거죠. 첫 번째, 일제 식민지. 일제강점기라고 우리가 보시면 되는데 일제강점기 소설들은 주제가 좀 몇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사실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뭐니 얘들아? 같이 해. 나만 하려고 하지 마. 우리 함께 해. 내 눈 봐. 일제강점기 하면 너희들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뭐야? 힘들어요. 빡세야. 뭐 이렇게 떠오르지. 일제가 강제로 점령한 시기다 보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의 어떤 조상들이 겪었던 아픔이 컸을 거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건 하층민의 비참한 삶이 가장 첫 번째. 가난. 이거 하나 생각하셔야 돼요. 가난. 그러니까 이 가난은 어마어마한 가난이에요. 아주 심한 가난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때 커다란 소설의 경향 중에 하나가 사실주의라는 거거든. 리얼리즘. 사실주의. 그러니까 사실주의라는 거는 뭐냐면 사실적으로 그리는 거야. 쌤, 그게 설명이에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사실주의는 당대의 상황이라든가 모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 그러면 뭐는 생략되는 거야? 저항, 반항, 어떤 주제적인 어떤 작가의 그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은 배제한 채 당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사실주의 소설이라고 그래.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일제강점기 첫 번째 운수 좋은 날이라는 것들을 비롯한 무엇을 정리하시다? 사실주의 계열의 작품들이다. 그죠? 사실주의 계열. 그래서 20, 30년대 큰 특징 중에 하나야. 그러면 일제강점기 때 하층민들의 비참한 삶을 그린 걸로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과 채소의 홍염이라는 대표적인 작품들을 거론하는데 이 대표적인 작품들을 너희들이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서 당시 배경으로 하고 있으면 당시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이라면 이 대표작 중에 어떠한 요소거리에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지. 전지적 작가고요. 그 다음에 행운, 얼당함한 비를 통해서 현실이 매우 불행해질 거라는 것을 암시하는. 그래서 운수 좋은 날의 시작 장면부터 마지막 장면까지 계속 추적, 비가 내리는 거죠. 눈은 내오지 않았고 비가 왔다. 라는 어떤 불행을 암시하는 거고 그 불행적인 부분들은 가난과 빈곤에 있었던 김첨지라는 사람의 요소를 그리고 그의 아주 불운했던 하루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최서의 홍염으로 가면 역시 그것도 전지적 작가야. 시점들을 같이 한번 정리해 놓는 건 자 어떻게 정리하라고 그랬어? 단순히 이 소설의 시점은 뭐다라고 외우는 게 아니라 소설자의 위치가 어디 있고 서술자의 태도가 무엇이고 독자와의 관계는 어떻고
독자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무엇을 바라볼 것이고 까지 정리하는 게 너희들 함정을 벗어나는 현대소설의 키워드다. 자, 사회 모순에 대한 강력한 분노와 항거를 상징한다. 이것만 기억하자. 그러면 이 두 작품은 조금 차이가 생기네. 얘는 사실주의인데 얘는 사실주의가 아니에요. 얘는 이제 굳이 말하면 사회주의적인 개념이 좀 있는데 얘는 뭐냐면 사실적인 것만, 즉 가난해, 힘들어, 그걸 보여주는 게 다야. 보여주는 게 다야. 그게 목적이니까. 보여주는 게 목적이니까. 얘는 보여주는 것까지는 똑같아. 뭘 보여줘? 가난을 보여주는 건 똑같아. 여기서 문서방이 겪었던 중국인 지주한테 당했던 그 아픔, 그 서름, 그 핍박, 이걸 보여주는 것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얘는 그 다음이 있어. 얘는 그 다음이 없어. 김첨지가 너무 가난해. 설렁탕을 사와도 먹지를 못해. 아내가 죽었어. 김첨지 화났다 해서 아내를 들쳐업고 막 종로로 나가가지고 막 가난 안 돼. 이랬으면 주제가 바뀌어. 그런데 왜 먹지를 못해 설렁탕을 사와도 하고 끝났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 지주가 자신의 딸을 데리고 갔고 자기 마누라가 죽었어. 그랬을 때 그지 같은 세상. 그리고 소설이 끝났다면 얘 둘은 같은 계열이 될 거야. 그런데 어떻게 했어? 야, 안 되겠다. 도끼 갖고 와라. 도끼를 들고 중국인 지주를 찍죠. 뭐가 되는 거야? 분노와 항거라는 게 있다는 거죠. 정리하면 소설에서, 현대소설에서 뭐가 중요하다는 걸 교훈적으로 알 수 있다. 인물의 행동과 태도가 주제를 연결할 것이다. 또 하나 뭘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 첫 번째 가난 빈곤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자, 고향 상실과 피폐. 고향 상실과 피폐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피폐함이라는 게 일제강점기 시대 때 우리 농민의 모습하고도 좀 연관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모습일 것 같아요. 김유정의 만무방과 염상섭의 만세전 두 가지 작품이, 염상섭의 만세전도 사실 사실주의 소설인데 김유정이란 작가의 본범을 우리가 수능 실전에서 한번 해드렸어요. 계속 연결돼, 계속 뜨개질하게끔 쌤이 구성을 해놨어. 아무거나 막 한 게 아니야. 계속 뜨개질할 수 있게끔. 김유정의 그 본범을 했는데 만무방이라는 작품도 고위문학에서는 좀 많이 다뤄지는 작품들이야. 만무방이라는 뜻이 뭐냐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상태가 좋지 않은, 그죠? 그러니까 상태가 좀 좋지 않고 좀 도둑질도 좀 하고, 그다음에 뭐 버릇도 없고 뭐 이런 약간 망나니 느낌? 망나니를 만무방이라고 하면 좀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 친구 중에 좀 약간 좀 애가 좀 이상해. 약간 망나니야, 개망나니야 이런 애들한테 이런 만무방 같은 애야 이렇게 말하면 돼. 걔는 못 알아듣겠지. 나는 알고 말한 거니까. 그런 거야. 전과 사범이야. 응칠이 망나니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농촌 사회의 불합리성과 모순과 폭력성을 그리고 있는 그 일제강점기 시대 때의 피폐한 우리의 모습을 그렸다라는 게 있어. 응칠이의 동생이 응호인데 얘는 굉장히 착실해요. 굉장히 착실해. 그런 소장용이야. 그런데 자꾸 누가 훔쳐가는 거야. 농토에 나온 이 농산물들을 자꾸 누가 훔쳐가는 거야. 그러니까 응칠이를 의심을 하는데, 왜냐면 얘가 만무방이니까. 그래서 응칠이가 어느 날 잠복을 떠요. 누가 훔쳐가는지 보는 거야. 응호, 자기 동생의 땅에서 이거를 곡식을 자꾸 훔쳐가니까 이렇게 누가 훔쳐가지 이렇게 봐. 그런데 훔쳐가는 도둑이 누구야? 응호야. 헐. 에? 응호가 소작농으로 일하는 그 땅에서 곡식을 훔쳐가는 사람이 응호라고. 그 땅 주인은 따로 있었죠. 지주가 따로 있고 응호가 소작농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죠? 응호는 자기가 열심히 이 땅에서 일해서 곡식을 얻은 거를 지주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라. 그래서 자기가 농사를 한 이 땅의 곡식을 자기가 훔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죠. 그게 얼마나 모순적인 상황이야. 그거 얘기야. 염상섭의 만세 전이에요. 만세 부르기 전이야. 여기서 말하는 만세는 1919년 독립운동, 3.1운동을 말하는 거야.
그때 1910년대 우리나라의 모습을 의미하는 건데 사실상 우리나라가 1910년 한일합병이 되는 직후에 정말 많은 사람들은 독립운동에 가담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정말 뜻있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5년이 지나면서 일본의 힘은 더욱더 막강해지네. 1919년 즉 그 즈음으로 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좀 지쳐요. 변절을 하게 되고요. 변절을 하거나 아니면 그만해요. 그냥 무시해요. 아니면 그냥 떠나요. 됐어. 어차피 독립운동 해도 안 되고 일본은 너무 강해. 내가 한다고 될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일본이 우리 민족에게 행한 일들이 바로 뭐냐면 징병, 징용 뭐 이런 일들이에요. 왜냐하면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으로 치면 상상도 못할 걸. 근데 그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다고 그랬어? 문맹률이 어마어마해요. 글을 몰라. 글을 모르면 책을 못 봐. 책을 못 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에서 쟤네들은 바보야. 병신들이야. 그냥 우리가 하라는 대로 다 할 거야. 그래서 야, 너 우리나라 내가 돈 많이 줄 테니까 힘들지? 우리나라로 와. 헤헤헤. 징용에 막 끌려가게 되고 막 일 시키고 돈도 안 줘. 그러다가 죽으면 그냥 쓰레처럼 버리고. 이러한 일들을 아주 사실적인 물질을 그리는 게 만세전이에요. 지식인의 눈으로 바라본 식민지 조선의 암담한 현실. 그래서 피폐함, 암담함을 고발하는 게 두 번째 일제강점기 때의 주제의식이다. 일제강점기 세 번째 도시적 삶이 황폐하는 거죠. 193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1920년대에서 30년대에 해당하는 그 주제 세 번째가 천변풍경. 박태원은 이게 청계천이고요. 청계천의 주변 풍경을 그리는 건데 쌤이랑 오상원의 유해를 했고요. 이상의 날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박태원의 천변풍경까지 보면 박태원 천변풍경도 사실 여러분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국어교과서인가 그럴 거예요. 교과서에 있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도 의식의 흐름 수법이 좀 커요. 그래서 의식의 흐름이라든가 모더니즘에 해당하는 그 부류 중에 오상원, 박태원, 이상까지 같이 넣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하층민의 삼경과 애환을 그렸는데 카메라 아이라는 기법을 썼어요. 이거는 좀 내신적인 경향들이긴 한데 수능적으로 알아둘 필요는 굉장히 있습니다. 카메라 아이는 뭐다? 마치 이렇게 쭉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 쭉 바라보는 것처럼 그 풍경들의 일상을 쭉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쭉 훑어주고 있다, 쭉 스캔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에피소드 형식으로 쭉 보여주고 있는 것. 그래서 그때 도시적 삶이 황폐하고 있는 일제강점기 시대의 모습을 보여줬던 내용들. 이상의 날개는 우리가 요 전강에서 한번 내가 정리를 해드렸죠. 전전강인가? 그 앞에. 자, 엘리제 주인공 시점에 이상의 날개라는 소설, 무기력한 나, 그죠? 심리주의, 내면의 모습을 그렸다 해서 주인공인 나가 유일한 삶을 기반이었던 아내로부터 마지막에 이제 배신감을 좀 얻게 되죠. 왜냐면은 아내가 집에 맨날 손님이 오면 날 나가게 하죠. 나가게 해서 손님인가라고 했었는데 내가 이제 나갔다가 좀 어떻게 하든지 일찍 들어왔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죠. 그렇죠? 아내의 좀 불손한 행동을 보게 되고 그래가지고 내가 배신감을 느끼고 알고 봤더니 아내가 나한테 줬던 감기약처럼 줬던 그 아스피린 같은 경우도 알고 봤더니 이제 수면제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그래서 나를 재우고 다른 남자하고의 어떤 매춘 역할을 해가지고 돈을 버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지. 일제 식민지 모습. 자, 두 번째 주제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요, 광복이에요. 요거는 그 광복 직후의 소설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해방 직후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해방이 되고 나서, 광복이 되고 나서 작가들의 모습 중에 하나는 큰 생각은 뭐냐면 사실은 되게 몰랐다. 그러니까 광복이 되기 수해 전에 우리는 언제 광복이 될 거니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잘 살아보자 해서 광복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단체가 있고 하다 보면 우리가 광복 직후에 그렇게 혼란스럽지 않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었거든. 되게 급작스럽게 광복이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 직후에 혼란스러움이 굉장히 컸어. 그럼 문학적으로 어땠냐면 그 직후의 혼란스러움을 최대한 무마시키고 혼란스러움을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된다? 해소해야 된다라는 주제의식을 다룬 작품들이 많이 나오게 돼. 현대 시에서도. 그죠? 아우르자, 뭐 청년파들도 많이 좀 썼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현대 소설의 개념 중에 하나는 광복이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광복 전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의 기생충처럼 붙어서
혹은 일제 친일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것들을 반성했으면 하는 그것들을, 그리고 그런 것들을 비판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않니? 그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방 직후에는 최만식의 논리이야기를 통해서 나왔죠. 분단, 뭐 인간의 군상들, 귀향, 이런 것들을 다루는 내용들이 조금 있어요. 여기서 분단은 그 전쟁 이후의 분단이랑 좀 달라요. 왜냐면 해방 직후 바로 거의 그 북쪽과 남쪽을 자르죠. 왜냐면 이제 이데올로기의 갈등이 좀 있기 때문에 북쪽은 이제 소련, 남쪽은 당시 소련이겠죠. 구소련, 지금 러시아. 당시 구소련, 지금 러시아. 그다음에 밑에는 우리 이제 미국이 신탁 통치라고 해가지고 나뉘어지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최만식의 논리이야기는, 최만식이 실제로 광복 이후 소설들을 좀 많이 배출을 하는데, 사회상을 풍자하고 국가의 어떤 정책이라든가 토지, 농촌적인 작품들을 이후에 쓰게 되더라. 알아두시고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제 세 번째 테마. 자, 6.25 전쟁과 50년대. 이게 왜 중요하냐면 굉장한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분단 소설이라는 게 큰 어떤 맥을 갖고 있어요. 분단 소설이라는 거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전쟁을 한번 겪고 나면 굉장히 많은 일이 벌어지잖아. 우리 뭐 나라에서도 그럴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 심리적, 물질적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을 안 쓰고 배길 수가 있겠니? 안 쓰고 배길 수가 있겠니? 그래서 전쟁 직후에 전쟁을 겪은 얘기, 전쟁 후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게 돼. 그래서 그 이야기들을 조금 분류를 조금 해보면, 첫 번째가 이거. 전쟁의 후유증, 전후는 전쟁 후를 전후라고 해. 전쟁 후의 참상과 현실의 부조리. 부조리는 조리가 안 맞는 걸 부조리라고 해. 현실 자체가 좋지 않은, 현실 자체가 불합리한 걸 부조리라고 해. 이걸 고발한 것 중에 하나가 순환이대 오발탄. 근데 단 순환이대는 약간의 주제의식이 뭐냐면, 순환당한 이대가 나오면서 동시에 마지막에 뭐야? 세상에 잘못 만나서 외부적인 일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그러면서도 뭐야? 극복의 어떤 의지가 있다라는 거지. 극복의 의지가 있다라는 거지. 뭘 극복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함께 힘을 모아 극복하자라는 걸로 마무리 짓고요. 오발탄은요, 고향을 떠나 월남, 남쪽으로 내려온 피난민 가족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문제는 제목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야, 이것도. 오발탄은 목적지가 있냐 없냐? 목적지가 없이 쭉 날아가는 거잖아. 당시 전쟁 직후에 살아가는 모습들이 마치 오발탄과도 같다라는 거죠. 그냥 목적지 없이 혹은 목표의식 없이 막 살아가는 비참하고 힘든 사람들의 모습. 그게 전후의 모습을 다룬 소설들의 요소가 있겠구나. 그 다음에 또 하나, 황소론의 학은 순환이대가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친구가 나와요. 성삼과 덕재는 어렸을 때 아주 중마고 같은 친구였는데, 덕재는 성삼이한테 잡히는 꼴이 되는 거죠. 성삼은 치안대장, 덕재는 어떻게 되는 거야? 포로가 되는 거죠. 왜? 얘는 자 이데올로기가 다른 거야. 얘는 사회주의, 얘는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때문에 하나는 잡는 사람, 하나는 잡히는 꼴이 되었던 거죠. 마지막에 어떻게 하죠? 덕재를 성삼이가 풀어주죠. 풀어준다라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야? 이데올로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휴머니즘. 인간과 인간을 대하는 그 인간애라는 감정은 이데올로기를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주제적 메시지를 품었던 게 바로 학이라는 작품이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테마, 네 번째 테마는 60년대, 70년대로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일제강점기 20, 30년대, 그다음에 광복 직후, 그 다음에 전쟁, 그 다음에 60, 70년대, 이렇게 네 개의 테마로 나누어가지고 현대소설을 구분해 주시면 돼요. 그 중에 하나일 거라고 일단 생각하시고, 그걸 뺀 나머지는 뭐야? 7, 80년대 이후. 요건 좀 다양해져. 그러면 요 네 개, 현실 비판이라는 거예요. 모래톱 이야기에서는 특히 이제 소외된 계층과 그 다음에 주도층을 갖고 있는 계층 싸움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주가 아니라 여기서는 60년, 70년대에 조마의 섬이라는 땅을 갖고 있는 그 계층과 그 다음에 주된 주도층이겠죠. 그 다음에 그 땅에서 오래전 하층민들과의 어떤 계급 싸움. 계급이 아니라 계층의 싸움. 정광열 껍비따니는 글쓴이, 다시 작품 속의 껍비따니라고 칭하는 이인국 박사가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쭉 살아오면서 강한 자한테 기생을 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드러난 어떤 비판적인 측면이 그려져 있더라.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게 9컬레 고도나무 산행. 우리가 이제 수능 실전을 했던 거죠. 70년대, 80년대에 도시화 산업화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굉장히 피폐해진, 그 다음에 소외된 자들의 모습, 그리고 비윤리적인 모습, 그런 것들이 그려지더라. 그 다음에 60년, 70년대 마지막 삼포 가는 길인데 삼포 가는 길도 마찬가지예요. 산업화로 인한 민중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여기에서 그 주인공들은 결국 삼포라는 곳을 찾아가요. 삼포라는 고향을 찾아가는데 그 삼포라는 고향이 결국 나중에 없죠. 고향에 대한 상실,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그려지는 거죠. 그러면 60년대, 70년대 특징, 그 다음에 각 시대마다의 특징을 가지고 소설들을 접근하고 찾을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커다란 힘이 될 것입니다. 쌤이 강조했던 그 모든 물줄기들과 내용들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익히시고 정리하셔서 현대소설의 신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